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햇살과 나무꾼 옮김. 일. 엄마는 천사, 아빠는 식인종. 어느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고 이 집에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9살인데 혼자 살고 있었다. 삐삐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자야지 한다거나 캐러멜이 먹고 싶은데 간유를 먹으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삐삐도 아빠가 있었고 아빠를 무척 좋아했다. 물론 엄마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삐삐는 갓난 아이였고 요람에 누워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할 만큼 요란하게 울어댔다. 지금 삐삐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어린 딸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삐삐는 이따금 엄마가 있는 하늘에 대고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내 걱정은 마세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 삐삐의 아빠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다. 아빠는 삐삐와 함께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바람에 날려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삐삐는 아빠가 꼭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다. 자기 아빠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삐삐는 아빠가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 식인종 섬에 도착해서 식인종의 왕이 되어 황금 왕관을 쓰고 하루 종일 어슬렁거릴 거라고 믿었다. 삐삐는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우리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야. 이렇게 멋진 아빠를 가진 아이는 별로 없을걸? 우리 아빠는 배만 만들면 곧바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럼 난 식인종의 공주가 되는 거라고. 야호! 그럼 정말 신나겠지? 정원이 딸린 낡은 집은 삐삐의 아빠가 오래전에 사둔 것이었다. 삐삐의 아빠는 늙어서 바다에 못 나가게 되면 삐삐와 함께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바람에 날려 바다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삐삐는 곧장 그 집으로 가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집의 이름은 뒤죽박죽 별장이다. 뒤죽박죽 별장은 언제나 그곳에서 삐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상쾌한 여름날 저녁, 삐삐는 아빠 배의 선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선원들 모두 삐삐를 무척 좋아했고 삐삐도 마찬가지였다. 삐삐는 선원들의 이마에 일일이 뽀뽀를 하고 나서 말했다. 모두들 안녕. 내 걱정은 말아요. 난 언제나 잘해 나갈 테니까. 삐삐는 아빠한테 선물 받은 닐슨 씨라는 원숭이와 금화가 가득 든 커다란 여행 가방만 들고 배에서 내렸다. 선원들은 갑판에 서서 삐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삐삐는 닐슨 씨를 어깨에 태우고 가방을 들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삐삐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자 한 선원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맞는 말이다. 삐삐는 정말로 대단한 아이였다. 무엇보다도 삐삐는 힘이 장사였다. 어찌나 힘이 센지 이 넓은 세상에 삐삐를 당해낼 경찰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삐삐는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리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었다. 실제로 삐삐는 그렇게 했다. 뒤죽박죽 별장으로 오던 날
삐삐는 금화 한 입을 주고 말을 샀다. 삐삐는 전부터 자기 말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 뒤죽박죽 별장의 현관 앞 베란다에서 버젓이 말을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오후에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말을 번쩍 들어 정원에 내려놓았다. 뒤죽박죽 별장 옆에는 정원이 딸린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그 집에는 귀여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고 있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토미, 여자아이의 이름은 아니카였다. 둘 다 착하고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었다. 토미는 손톱을 물어뜯는 짓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고 언제든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아니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떼를 쓰지도 않았고 항상 말끔하게 다린 예쁜 면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무척 신경 썼다. 토미와 아니카는 자기네 정원에서 둘이 잘 놀았지만 이따금 함께 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삐삐가 아빠와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울타리에 매달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왜 저 집엔 아무도 이사 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이사 오면 좋을 텐데. 그 상쾌한 여름날 저녁에 삐삐가 처음으로 뒤죽박죽 별장으로 찾아왔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집에 없었다. 둘은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놀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집에 누가 이사 온 것도 까맣게 몰랐다. 집에 돌아온 날 둘은 대문간에 서서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바로 코앞에 친구가 살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저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궁리하고 있었다. 혹시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놀이가 없어서 또 지겨운 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죽박죽 별장의 대문이 왈칵 열리더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걸어 나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그렇게 별난 아이는 처음 보았다. 그 아이는 바로 삐삐 롱스타킹이었는데 막 아침 산책을 나온 것이었다. 삐삐의 모습은 이랬다. 홍당무처럼 빨간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야무지게 따아져 옆으로 쫙 뻗어 있었다. 감자같이 생긴 조그만 코는 주근깨 투성이었다. 그 코 밑에는 커다란 입이 있었는데 튼튼하고 새하얀 이가 엿보였다. 거기에다 삐삐의 옷은 정말 특이했다. 삐삐가 직접 만든 옷이었다. 원래 삐삐는 파란색 옷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파란색 천이 부족했다. 그래서 파란색 천에 빨간 천 조각을 여기저기 기워서 옷을 만들었던 것이다. 길고 비쩍 마른 다리에는 긴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한 짝은 밤색이고 한 짝은 검은색이었다. 그리고 자기 발에 딱 2배가 되는 까만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는 삐삐의 아빠가 남아메리카에서 사준 것인데 삐삐가 자라서도 신을 수 있게 큼직한 구두를 고른 모양이었다. 삐삐는 이 구두 말고 다른 구두는 신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토미와 아니카는 이 이상한 여자아이의 어깨에 앉아있는 원숭이가 가장 신기했다. 세상에 조그만 원숭이가 파란 바지와 노란 윗옷을 입고 하얀 밀짚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삐삐는 한 발은 보도를, 한 발은 길가의 도랑을 밟고 어기적 걸어갔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삐삐는 곧 돌아왔는데 이번엔 뒷걸음질 치며 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서는 것이 귀찮았던 것이다. 그렇게 토미와 아니카네 집 대문까지 다가오자 멈춰섰다.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토미가 입을 열었다. 너 왜 뒤로 걸어? 삐삐가 말했다. 왜 뒤로 걷느냐고? 여긴 자유로운 나라잖아.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두겠는데 이집트에선 누구나 이렇게 걷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미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이집트에 안 가봤다고? 가봤어, 정말이야. 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뒤로 걷는 사람보다 더 신기한 것도 많이 봤어. 내가 인도 사람들처럼 물구나무를 선 채 걸어왔다면 네가 뭐라고 했을지 정말 궁금하다. 토미가 말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삐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거짓말이야. 아니카는 그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거짓말은 나빠. 삐삐는 한층 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거짓말은 나빠. 하지만 난 가끔씩 그 사실을 까먹지 뭐니. 우리 엄마는 천사고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야. 그래서 난 평생 바다만 쏘다녔는데 어떻게 맨날 참말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말인데. 갑자기 삐삐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을 환히 빛내면서 말을 이었다. 콩고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들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쩌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콩고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탓이라는 걸 기억하고 용서해줘야 돼. 어쨌든 우린 친구가 될 수 있겠지? 물론이야. 토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루는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삐삐가 물었다. 그런데 너희들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지 않을래? 토미가 대답했다. 좋아, 가자. 아니카도 따라 나섰다. 나도 좋아, 가자. 삐삐가 말했다. 우선 닐슨 씨부터 소개할게. 그러자 작은 원숭이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이들은 뒤죽박죽 별장에 허물어져가는 대문을 지나 자갈 깔린 길을 따라갔다. 자갈길 가에 늘어서 있는 이끼로 뒤덮인 늙은 나무들은 기어오르기에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베란다로 들어가자 말이 수프 그릇에 담긴 귀리를 우물거리고 있었다. 토미가 물었다. 말이 왜 베란다에 있어? 토미가 알고 있는 말들은 다들 마국간에서 살았던 것이다. 삐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글쎄, 부엌에 두면 걸리적거리잖아. 그렇다고 이 녀석이 거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야. 토미와 아니카는 말을 토닥거려주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삐삐네 집에는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있었다. 삐삐가 이번 주에는 깜빡 잊고 금요일마다 하는 청소를 안 한 모양인지 집안이 어수선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혹시 식인종의 왕이 앉아있을까 싶어 조심조심 집안을 둘러보았다. 둘은 식인종의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빠나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이 집에서 너 혼자 사는 거니? 삐삐가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닐슨 씨랑 말도 같이 살잖아. 그래,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없어? 삐삐는 즐겁게 대답했다. 없어, 한 사람도. 아니카가 물었다. 그럼 밤에 잘 시간을 알려주는 일은 누가 해? 삐삐가 말했다. 내가 하지. 처음엔 아주 다정하게 이제 자야지 하고 말해. 내가 들은 척도 안 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지.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할 수 없이 엉덩이를 찰싹 때려줘. 알겠니? 토미와 아니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셋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삐삐가 소리쳤다. 자, 팬케이크를 만들자. 자, 팬케이크를 늘어놓자. 자, 팬케이크를 굽자. 삐삐는 달걀 3개를 꺼내 공중에 휙 던졌다.
달걀 하나가 삐삐의 머리에 떨어져 눈으로 노른자가 주르르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두 개는 삐삐가 능숙하게 들이민 그릇에 떨어져 팍싹 깨졌다. 삐삐는 천연덕스럽게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달걀 노른자가 머리카락에 좋다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두고 봐. 이제 머리카락이 쑥쑥 소리가 날 만큼 자랄 테니까. 정말로 브라질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달걀을 바르고 다녀. 그래서 브라질엔 대머리가 한 사람도 없어. 딱 한 번 어떤 멍청한 남자가 달걀을 머리에 바르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대. 그랬더니 머리가 홀랑 벗겨지고 말았다지 뭐야. 그래서 그 남자가 거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지는지 경찰까지 출동해야 할 지경이었대. 삐삐는 그렇게 제잘되면서 손가락으로 부서진 달걀 껍질을 그릇에서 말끔히 골라냈다. 그러고는 벽에 걸려있던 목욕소를 들고 탕탕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는데 어찌나 세게 두드려 댔던지 반죽이 온 벽에 튀고 말았다. 삐삐는 화덕에 올려놓은 프라이팬에다 남은 반죽을 부었다. 팬케이크의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자 삐삐는 팬케이크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팬케이크가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갔다가 휙 뒤집어져 떨어지자 그것을 프라이팬으로 멋지게 받아냈다. 이렇게 팬케이크가 다 구워지자 삐삐는 부엌 저쪽으로 팬케이크를 휙 넘겼다. 팬케이크가 날아가 식탁 위의 접시에 착 얹혔다. 삐삐가 소리쳤다. 얼른 먹어! 식기 전에! 토미와 아니카가 팬케이크를 먹어보니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잠시 후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에게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거실에는 가구가 하나밖에 없었다. 조그만 서랍이 여러 개 달린 커다란 장롱이었다. 삐삐는 장롱 서랍을 열고 안에 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멋진 새알과 신기한 모양의 조개 껍질과 돌들, 조그맣고 예쁜 상자들, 아름다운 은거울, 진주 목걸이같이 삐삐가 아빠와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 모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삐삐는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기념으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토미한테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 조개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칼을 주었다. 아니카한테는 분홍빛 조개 껍질로 장식된 뚜껑이 달린 작은 상자를 주었다. 그 상자 속에는 초록색 보석이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삐삐가 말했다. 내일 또 놀러 오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에 안 가면 다신 못 놀러 올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잖아. 토미와 아니카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귀리를 다 먹어치운 말의 곁을 지나 뒤죽박죽 별장에 대문을 나섰다. 닐슨 씨가 모자를 흔들며 토미와 아니카를 배웅했다. 2. 세상에서 가장 바쁜 발견가. 이튿날 아침 아니카는 일찌감치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 토미한테 달려갔다. 아니카가 토미의 팔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일어나 토미, 얼른 일어나서 그 재밌는 애를 보러 가야지. 커다란 구두를 신은 애 말이야. 토미도 금세 잠이 확 깼다. 난 자면서도 오늘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났지. 토미는 잠옷 윗도리를 벗어던지며 말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욕실로 가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1시간은 일찍 계단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아침 식탁에 앉았다. 둘은 식탁에 앉자마자 엄마한테 빨리 코코아를 달라고 말했다. 엄마가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다. 무슨 일이니? 뭐가 그리 급해? 토미가 말했다.
옆집에 이사 온 여자애 만나러 가요. 아나카가 말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놀 거예요. 그날 아침 삐삐는 페파카코르라는 스웨덴 과자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삐삐는 밀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반죽해서 마룻바닥에 놓고 밀방망이로 얇게 밀었다. 삐삐가 닐슨 씨에게 말했다. 과자를 500개는 만들어야 하는데 그깟 반죽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곤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트 모양의 과자를 부지런히 찍어댔다. 닐슨 씨, 밀가루 반죽 속에서 그만 좀 돌아다녀. 삐삐가 짜증스럽게 소리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삐삐는 얼른 달려가 문을 열었다. 삐삐는 방앗간 주인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래서 토미와 아나카의 손을 잡고 힘차게 악수를 하자 밀가루가 풀풀 날렸다. 와줘서 정말 기뻐. 삐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앞치마를 탁탁 털었다. 그러자 또 한 번 밀가루 구름이 피어올랐다. 토미와 아니카는 밀가루가 목에 걸려 캑캑거렸다. 토미가 콜록대며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삐삐가 대답했다. 글쎄, 굴뚝을 청소하고 있었다면 안 믿겠지? 너희들은 똑똑한 애들이니까. 사실은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 금방 다 될 거야. 잠시만 나무 깃짝에 앉아있어. 삐삐는 과자를 빨리 만들 수 있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밀가루 반죽을 하트 모양으로 탁탁 찍어 네모난 철판에 던져놓고 그 철판들을 다시 화덕에 넣는 모습을 앉아서 지켜보았다. 삐삐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는지 토미와 아니카는 그 모습이 서커스만큼이나 멋지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삐삐가 마지막 철판을 화덕에 넣고 화덕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끝! 토미가 물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삐삐가 대답했다. 너희들이 뭘 할 건지는 모르지만 난 빈둥거리며 놀진 않을 거야. 난 발견가야. 너희들도 발견가라면 1분도 빈둥거릴 틈이 없을걸? 아니카가 물었다. 네가 뭐라고? 발견가. 토미가 물었다. 그게 뭔데? 그야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아니면 무슨 뜻인 줄 알았어? 삐삐는 마루에 흘린 밀가루를 한데 쓸어 모으며 말했다. 세상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누군가가 그것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그게 바로 발견가가 하는 일이야. 아니카가 물었다. 어떤 물건들을 찾는데? 삐삐가 대답했다. 뭐든지. 금덩이, 타조깃털, 죽은 쥐, 바삭바삭한 비스켓, 조그만 나사 같은 것들 말이야. 토미와 아니카는 듣고 보니 재밌을 것 같아서 발견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토미는 조그만 나사 따위가 아니라 금덩이를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삐삐가 말했다. 뭘 찾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지. 무엇이든 찾긴 찾을 테니까. 하지만 다른 발견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근처에 있는 금덩이를 몽땅 찾지 못하도록 빨리 서두르자. 이제 새 발견가들은 물건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셋은 이웃집들부터 탐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깊은 숲속에서 조그만 나사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장 좋은 물건은 대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발견된다고 삐삐가 귀뜸해 주었던 것이다. 삐삐가 말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한 번은 내가 보르네오 섬의 정글로 물건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어.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정글 한복판에서 내가 뭘 찾았는 줄 알아? 너무너무 근사한 나무로 된 다리였어. 난 그 나무 다리를 외다리 할아버지한테 드렸어. 그 할아버지 말로는 그런 나무 다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훌륭한 거래. 토미와 아니카는 발견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려고 삐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삐삐는 이쪽 저쪽으로 폴짝폴짝 뛰어다녔고 이마에 손을 얹어 햇빛을 가리고서 찾고 또 찾아다녔다. 이따금 삐삐는 네 발로 기거나 울타리의 판자 사이엔 손을 넣어보고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참, 금덩이가 꼭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카가 물었다. 물건을 찾으면 가져도 돼? 삐삐가 말했다. 그럼 땅바닥에 있는 거면 뭐든지 가져도 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 아이는 풀밭에 누워 잠을 자는 노인을 보았다. 삐삐가 말했다. 야, 저기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누워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어. 얼른 잡아가자. 토미와 아니카는 질겁했다. 토미가 말렸다. 안 돼, 삐삐. 할아버지를 잡아가면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니? 할아버지를 잡아가서 뭘 하냐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를 토끼 대신 토끼장에 가둬놓고 민들레를 먹이로 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네가 싫다면 난 뭐 괜찮아. 다른 발견가들이 저 할아버지를 잡아갈 걸 생각하면 속상하긴 하지만. 셋은 계속 물건을 찾아다녔다. 갑자기 삐삐가 큰 소리를 질렀다. 우와, 이런 건 처음 봤어. 그러곤 풀밭에서 낡고 녹슨 커다란 양철통을 집어들더니 소리쳤다. 대단한 발견이야.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양철통이라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바로 양철통이라고. 토미가 미심쩍은 눈길로 양철통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다 쓸 건데? 삐삐가 대답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 과자를 담는 거야. 그럼 이 양철통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과자통이 되는 거지. 또 하나는 과자를 담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양철통은 과자가 안 든 통이 되지. 과자가 안 든 통이면 그렇게 기쁘진 않겠지만 그런 대로 괜찮잖아. 삐삐는 양철통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양철통은 녹두성이에다 밑바닥에 구멍까지 뚫려 있었다. 삐삐는 신중하게 말했다. 이건 아무래도 과자가 안 든 통 쪽이겠다. 하지만 머리에 뒤집었으면 한밤중같이 깜깜하겠지? 삐삐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삐삐는 양철통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작은 금속탑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울타리의 철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양철통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삐삐는 양철통을 벗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 봤지? 내가 양철통을 안 쓰고 있었으면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쳤을 거야. 아니카가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양철통을 머리에 안 썼으면 철조망 울타리 같은데 걸려 넘어지진 않았을 텐데. 아니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삐삐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삐삐는 실이 감겨있지 않은 실패를 들고 말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인가 봐. 너무너무 예쁜 실패다. 이걸로 비눗방울도 불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잖아. 당장 집에 가서 목걸이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근처에 있는 어떤 집의 대문이 열리면서 남자아이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그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는데 당연히 겁을 먹을 만했다. 뒤에서 남자아이가 5명이나 우르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쫓아온 5아이들은 곧 그 아이를 붙잡아 울타리 쪽으로 밀어놓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얼굴을 감싸고 쏟아지는 주먹 세례를 막았다. 가장 나이 많고 힘세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소리쳤다. 혼쭐 내줘. 다시는 이 동네에 코빼기도 못 내밀게. 아니카가 말했다. 어머, 윌리가 맞고 있어. 쟤들은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토미가 말했다. 꼴도 보기 싫은 뱅트 녀석이야. 툭 하면 싸운다니까. 게다가 5명이 한 명한테 달려들다니. 정말 비겁해. 삐삐는 사내 아이들한테 다가가 집게손가락으로 뱅트라는 녀석의 등을 톡톡 두드렸다. 삐삐가 말했다. 야, 너희들! 너네 5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 조그만 윌리를 끝장내기라도 할 셈이야? 뱅트가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자기 몸에 손을 댄 것이다. 뱅트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서 삐삐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이내 뱅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다. 뱅트가 말했다. 얘들아, 윌리 녀석은 내버려두고 이 계집애 좀 봐. 이 젖비린내 나는 꼬맹이. 뱅트가 무릎을 치며 낄낄거렸다. 순식간에 다른 아이들이 삐삐 주위로 몰려들었다. 윌리는 눈물을 훔치며 슬그머니 토미 옆에 가서 섰다. 뱅트가 계속 떠들어댔다. 얘들아, 이런 머리카락 본 적 있니? 이렇게 불처럼 새빨간 머리카락 말이야. 게다가 제 구두 좀 봐. 야, 나한테 그 구두 한 짝만 빌려줄래? 너를 잡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배가 없단 말씀이야. 뱅트는 삐삐의 따은 머리 한쪽을 잡았다가 화들짝 놀란 듯이 놓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 뜨거! 불이 붙어버렸어! 그리고 5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삐삐 주위를 돌며 놀려댔다.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삐삐는 그 한복판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뱅트는 삐삐가 화가 나서 울어버릴 줄 알았다. 하다못해 겁먹은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리 놀려도 효과가 없으니 뱅트는 삐삐를 확 밀었다. 삐삐가 말했다. 숙녀한테 예의가 없군. 그러고는 튼튼한 팔로 뱅트를 공중으로 번쩍 쳐들어서 자작나무로 걸어가더니 그 가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아이를 들어 다른 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그 다음 아이는 옆집 대문 문설주에, 그 다음 아이는 울타리 넘어 꽃밭에 던져버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는 길가에 있던 조그만 장난감 수레에 처박았다. 그러고 나서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와 윌리는 잠시 그 싸움꾼들을 바라보았다. 싸움꾼들은 겁에 질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자 삐삐가 말했다. 너희들은 겁쟁이야. 한 명한테 5명이 덤비다니. 그건 비겁한 짓이야. 게다가 나처럼 약하고 힘없는 여자아이를 때리고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어.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에게 말했다. 얘들아, 집에 가자. 그러곤 윌리한테 말했다. 쟤들이 또 때리면 나한테 말해. 삐삐는 나뭇가지에 앉아 꼼짝도 못하고 있는 뱅트에게 말했다. 내 머리카락이나 구두에 대해서 또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내가 가기 전에 얼른 말해. 뱅트는 삐삐의 구두나 머리카락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삐삐는 한 손에 양철통을 들고 다른 손에 실패를 쥐고 집으로 돌아갔다. 토미와 아니카가 그 뒤를 따랐다. 셋이 삐삐네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삐삐는 그제야 생각난 듯 말했다. 어머, 어쩌지? 난 근사한 걸 2개나 찾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너희는 좀 더 찾아봐야겠다. 토미, 저 구멍난 나무를 한번 살펴볼래?
늙은 나무는 발견가들이 무얼 찾기에 가장 좋은 곳이야. 토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삐삐가 서운할까봐 나무 줄기에 뚫린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세상에! 토미가 깜짝 놀라며 손을 뺐다. 토미의 손엔 가죽 표지가 씌워진 작은 공책이 쥐어 있었다. 공책에 붙은 연필꽂이엔 은으로 된 조그만 연필까지 꽂혀 있었다. 토미가 말했다. 야, 신기하다. 삐삐가 말했다. 거봐, 발견가만큼 멋진 직업이 없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가가 되지 않다니 참 이상해. 다들 재단사나 구두장이, 굴뚝 청소부는 되면서도 발견가가 될 생각은 하지 않거든. 사람들은 발견가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곤 아나카에게 말했다. 저 그루터기 속을 찾아보지 않을래? 저런 데서도 곧잘 물건이 나오거든. 아니카가 그루터기에 손을 넣자마자 빨간 산호 목걸이가 손에 잡혔다. 토미와 아니카는 어찌나 놀랐던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둘은 이제부터 날마다 물건을 찾으러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삐삐는 전날 밤에 공놀이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삐삐가 말했다. 난 낮잠을 좀 자야겠어. 나랑 같이 가서 이불 좀 덮어줄래? 삐삐는 침대가에 앉아서 구두를 벗다가 구두를 들여다보며 심각하게 말했다. 그 못된 뱅트 녀석이 노를 젓겠다고 했겠다. 삐삐는 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 녀석한테 노 젓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꼭 다음번에 말이야. 토미가 존경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삐삐, 너는 왜 그렇게 큰 구두를 신어? 삐삐가 대답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으니까. 이제 삐삐는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삐삐는 발을 베개에 올려놓고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썼다. 삐삐는 언제나 그렇게 잤다. 삐삐가 말했다.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 그래야 진짜 편하게 잘 수 있어. 봐. 자면서도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잖아. 삐삐는 계속 제잘댔다. 너희는 자장가를 안 듣고도 잘 수 있니? 난 항상 나한테 잠시 자장가를 불러줘. 안 그럼 잠이 안 오거든. 토미와 아니카는 이불 밑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삐삐가 자기한테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였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밖으로 나왔다. 문간에서 둘은 마지막으로 침대 쪽을 돌아보았다. 베개 위에 올려놓은 삐삐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삐삐는 발가락을 힘차게 꼼지락거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집으로 뛰어왔다. 아니카는 산호 목걸이를 손에 쥐고 뛰었다. 아니카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 토미. 삐삐가 이걸 미리 갖다 놓은 것 같지 않아? 토미가 말했다. 알 수 없지. 삐삐가 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야. 3. 삐삐는 독신주의자. 9살짜리 여자아이가 뒤죽박죽 별장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이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마을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그런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는 반드시 곁에서 바로잡아줄 어른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 가서 구구단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들은 뒤죽박죽 별장에 아이를 당장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삐삐는 커피와 페파카코르를 준비하고 토미와 아니카를 초대했다.
삐삐는 베란다 계단에 상을 차려놓았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어 아름다웠고 정원에 핀 꽃향기가 물씬 풍겼다. 닐슨 씨는 베란다 난간을 오르내리며 돌아다녔고 이따금 말이 과자를 얻어먹으려고 고개를 쑥 내밀기도 했다. 삐삐가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다.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져. 바로 그때 경찰 2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삐삐가 소리쳤다. 만세!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난 경찰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 푸딩 다음으로 말이야. 그러고는 화난 얼굴로 경찰들한테 다가갔다. 한 경찰이 물었다. 네가 이 집에 이사 온 아이냐? 삐삐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저는 어린 아줌마고요. 이 마을 반대쪽 끝에 있는 집 3층에 살아요. 삐삐는 경찰들과 재밌게 놀아보려고 그렇게 말했지만 경찰들은 삐삐의 농담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삐삐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나무랐다. 그런 다음 마음씨 좋은 마을 어른들이 삐삐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 놓았다고 말했다. 삐삐가 대꾸했다. 난 이미 어린이집에서 살고 있는걸요. 한 경찰이 물었다. 뭐라고? 벌써 어느 어린이집으로 갈지 정해졌단 말이냐? 어느 어린이집이니? 삐삐가 으스대며 말했다. 여기요. 난 어린이고 여긴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린이집이죠. 여긴 나 혼자서 살고도 남을 만큼 넓어요. 경찰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얘야,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넌 진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단 말이다. 삐삐가 물었다. 어린이집에 말을 데려가도 돼요? 경찰이 말했다. 아니, 당연히 안 되지. 삐삐가 슬프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물론 안 되지. 명심해둬라. 삐삐가 말했다. 그럼 어린이집에 데려갈 애는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난 절대로 어린이집에 안 갈 거예요. 하지만 학교는 다녀야 하잖니. 왜요? 배워야 하니까. 삐삐가 물었다. 뭘 배우는데요? 경찰이 대답했다. 뭐든지 다. 학교에서 쓸모있는 것들을 많이 배운단다. 예를 들면 구구단 같은 건 말이다. 삐삐가 말했다. 난 9년 동안 구구단 같은 건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요. 그래. 하지만 그렇게 무식한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생각해보렴. 네가 어른이 됐을 때 누가 포르투갈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기분이 어떻겠니? 삐삐가 대꾸했다. 그런 것쯤은 대답하고도 남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정 그렇게 포르투갈의 수도를 알고 싶으시면 포르투갈에 직접 편지로 물어보세요. 라고요. 그래. 하지만 네가 포르투갈의 수도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겠니? 삐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난 틀림없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누워서 도대체 포르투갈의 수도가 어디지? 하고 궁금해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항상 즐겁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삐삐는 장난삼아 몸을 구부리더니 물구나무를 섰다. 그리고 말이죠. 난 우리 아빠랑 같이 리스본에도 갔었어요. 삐삐는 여전히 물구나무를 선 채 조잘댔다. 물구나무를 선 채로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한 경찰이 삐삐한테 호통을 쳤다. 그만해. 네 멋대로 할 생각은 하지 마. 넌 반드시 어린이집에 가야 해. 그것도 지금 당장. 경찰이 삐삐한테 다가오더니 팔을 덥석 잡았다.
하지만 삐삐는 잽싸게 빠져나와 경찰을 가볍게 톡 치며 말했다. 아저씨 술래! 눈 깜짝할 사이에 삐삐는 베란다 난간을 기어올라 베란다 위에 있는 2층 발코니로 올라갔다. 경찰들은 아무래도 삐삐처럼 발코니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집 안으로 후닥닥 뛰어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경찰들이 발코니에 나가보니 삐삐는 벌써 지붕을 반쯤이나 올라가고 있었다. 삐삐는 조그만 원숭이처럼 널빤지로 이은 지붕을 날쌔게 기어올랐다. 삐삐는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뿐히 굴뚝으로 뛰어올랐다. 지붕 아래 발코니에선 경찰 둘이 머리를 극적이며 서 있었고 잔디밭에선 토미와 아니카가 삐삐를 쳐다보고 있었다. 삐삐가 소리쳤다. 술래잡기 하니까 참 재밌죠? 이쪽으로 안 오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오늘도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경찰들은 우두커니 서서 어떻게 할지 궁리하다가 사다리를 하나 가지고 와 지붕 끝에 걸쳤다. 그러곤 삐삐를 붙잡으려고 올라갔다. 경찰들은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용마루에 올라가 조심조심 균형을 잡으면서 삐삐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삐삐가 소리쳤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재밌잖아요. 경찰들이 삐삐한테서 겨우 몇 발짝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자 삐삐는 소리를 꽥 지르고 깔깔대면서 굴뚝에서 뛰어내려 용마루를 타고 지붕의 반대편 끝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1, 2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자, 간다. 삐삐는 이렇게 소리치며 곧장 초록색 나무 꼭대기로 뛰어내린 다음 나뭇가지를 꽉 붙들고 공중으로 휙 날아올라 땅에 폴짝 뛰어내렸다. 그러곤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의 반대편으로 달아나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경찰들은 삐삐가 지붕에서 뛰어내리자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리고 겨우겨우 중심을 잡으며 용마루를 타고 아까 자리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려고 했다. 그런데 사다리가 없어진 것을 보곤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다. 처음에 경찰들은 밑에서 자기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삐삐한테 불같이 화를 내며 얼른 사다리를 갖다 놓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삐삐가 따지듯 물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우린 그냥 술래잡기 하는 거잖아요. 잠시 생각해보더니 한 경찰이 말했다. 자, 이리온. 넌 착한 아이니까 우리가 내려갈 수 있게 사다리를 도로 갖다 놓을 거지? 그럼요. 삐삐는 그렇게 대답하고 당장 사다리를 갖다 놓았다. 아저씨들, 내려오시면 같이 커피 마시면서 재밌게 놀아요. 하지만 경찰들은 삐삐를 속일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 땅에 내려오기가 무섭게 삐삐한테 달려들어 고함쳤던 것이다. 잡았다.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 삐삐가 말했다. 미안해요, 아저씨. 이젠 술래잡기 할 시간이 없어요. 아깐 참 재밌었어요. 삐삐는 경찰들의 허리띠를 꽉 틀어쥐고 정원길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곤 대문 밖 길거리에 경찰들을 내려놓았다. 경찰들은 한동안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잠깐만요. 삐삐는 이렇게 소리치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하트 모양의 과자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삐삐가 물었다. 맛 좀 보실래요? 약간 타긴 했어도 맛은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한테 돌아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 있었다. 경찰들은 허둥지둥 마을로 돌아가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삐삐는 어린이집에 갈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삐삐를 뒤죽박죽 별장에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도 삐삐가 가고 싶을 때 스스로 가도록 하기로 했다.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는 그날 오후를 무척 즐겁게 보냈다. 셋은 다가회가 도중에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계속하기로 했다. 삐삐는 과자를 14개나 배불리 먹고 나서 말했다. 그 아저씨들 그렇게 좋은 경찰은 아니었어. 그렇고 말고 어린이집이니 구구단이니 리스본이니 잔소리가 너무 많았어. 잠시 후에 셋은 말을 정원에 내려놓고 함께 말을 탔다. 아니카는 처음에 무서워서 타지 않겠다고 했지만 삐삐와 토미가 재밌게 타는 걸 보더니 자기도 태워달라고 했다. 말은 새 아이를 태우고 정원을 따가닥 돌아다녔다. 토미가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스웨덴 사람이 쿵쾅거리며 나가신다. 그날 밤 잠자기 전에 토미가 말했다. 아니카, 삐삐가 옆집에 이사와서 참 좋지? 아니카가 대답했다. 정말 그래. 삐삐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하고 놀았는지 생각도 안 나. 그렇지? 삐삐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하고 놀았는지 생각도 안 나. 그렇지? 아니카가 말했다. 맞아. 우리는 크로켓 경기 같은 걸 하면서 놀았어. 하지만 삐삐하고 같이 노는 게 훨씬 재밌어. 또 말도 탔잖아. 4. 어린이에게 학교가 필요한 이유 단 한 가지. 물론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에 다녔다. 날마다 아침 8시 정각에 손을 잡고 책가방을 흔들며 종종 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그때쯤이면 삐삐는 대개 말을 빗질해주거나 닐슨 씨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었다. 아니면 아침 체조를 했다. 연달아 43번 공중제비를 넘는 것이 아침 체조였다. 그러고 나서 식탁에 앉아 행복한 기분에 젖어 큰 잔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치즈빵을 먹었다.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에 갈 때마다 뒤죽박죽 별장 쪽을 아쉽게 쳐다보았다. 학교 가는 것보다 삐삐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던 것이다. 삐삐도 학교에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학교 가는 것도 정말 재밌을 텐데. 토미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 학교 가는 길도. 생각하면 할수록 삐삐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마침내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를 꼬드겨 학교에 다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후, 토미와 아니카는 숙제를 마치고 뒤죽박죽 별장으로 갔다. 토미가 삐삐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아니카도 거들었다. 너도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학교에 못 다니게 하면 난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삐삐는 두툼한 방석에 앉아서 대야에 발을 담그고 씻고 있었다. 삐삐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사방에 물을 튀길 뿐 도무지 말이 없었다. 토미가 계속 말했다. 학교에 오래 있지 않아도 돼. 딱 2시까지야. 아니카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게다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방학도 있고 부활절 휴가도 있어. 여름방학도 있고. 삐삐는 생각에 잠겨 엄지발가락을 물어 뜯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단단히 결심이라도 한 듯 부엌바닥에 물을 쫙 쏟아버렸다. 그 바람에 삐삐 옆에 앉아서 거울을 갖고 놀던 닐슨 씨의 바지가 쫄딱 젖어버렸다.
불공평해. 삐삐는 바지가 젖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닐슨 씨에겐 아랑곳하지 않고 투덜거렸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도저히 못 참겠어. 토미가 놀라서 물었다. 왜 그래? 삐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넉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야. 그럼 너희들은 겨울방학이잖니? 하지만 난 뭐야? 그러더니 투덜댔다. 겨울방학이 없잖아. 겨울방학이라곤 잠시도 없다고.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래, 나도 내일부터 학교에 다닐 거야. 토미와 아니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만세! 우리가 아침 8시에 대문 앞에서 기다릴게. 안 돼. 그렇게는 일찍 못 가. 그리고 난 말을 타고 학교에 갈 거야. 이튿날 삐삐는 정확히 10시에 말을 타고 집에서 나갔다. 잠시 후 온 마을 사람들이 누구네 집 말이 도망가는지 보려고 창가로 뛰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삐삐가 학교에 빨리 가려고 법석을 떤 것이었다. 삐삐는 학교 운동장으로 정신없이 말을 몰고 들어가 말에서 뛰어내린 다음 말을 나무에 묶어놓고 우당탕 퉁탕 교실로 뛰어들어갔다. 발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토미와 아니카는 물론이고 그 반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삐삐는 커다란 모자를 흔들며 소리쳤다. 여러분 안녕? 내가 구구단 시간에 제대로 맞춰왔나요? 토미와 아니카는 선생님한테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여학생이 새로 올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리고 선생님도 이미 삐삐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매우 상냥한 분이어서 삐삐가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삐삐는 누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삐삐가 제멋대로 굴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선생님은 무척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학교에 다니게 돼서 기쁘구나, 삐삐.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즐겁게 지내라. 네, 그리고 빨리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문에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선생님이 말했다. 이름부터 말하렴. 출석부에 네 이름을 올릴 테니까. 제 이름은 삐삐로타 델리카테사 윈도쉐이드 매크렐민트 에프레임즈 도우터 롱스타킹이에요. 예전엔 바다의 무법자였고 지금은 식인종의 왕인 에프레임 롱스타킹 선장의 딸이죠. 삐삐는 그냥 별명이에요. 아빠가 삐삐로타는 길어서 부르기 불편하다고 삐삐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너를 삐삐라고 부를게. 자, 이제 삐삐가 얼마나 아는지 좀 알아볼까? 넌 제법 컸으니까 아는 것도 많겠지. 수학 문제부터 물어볼게. 7 더하기 5는 몇이지? 삐삐는 놀라고 당황해서 선생님을 쳐다보며 말했다. 글쎄요. 선생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삐삐를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못 쓴다고 타일렀다. 삐삐는 이내 잘못을 뉘우쳤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7 더하기 5는 10이란다. 그것 봐요. 잘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삐삐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계속 질문을 했다. 그럼 삐삐 8 더하기 4는 몇이니? 삐삐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한 67쯤? 아니야. 8 더하기 4는 12란다. 삐삐가 말했다. 선생님, 이건 정말 너무해요.
아까는 7 더하기 5가 10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학교라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바보 같은 장난이 재밌으시면 혼자서 구석에 앉아 수학 공부나 실컷 하시지 그러세요? 우린 술래잡기나 하고 놀게 내버려 두시고요. 선생님은 더 이상 삐삐에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내보았다. 선생님이 물었다. 토미가 대답해 볼래? 리자한테 사과 7개가 있고 악셀한테 사과 9개가 있어. 라자와 악셀의 사과를 합하면 몇 개일까? 삐삐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토미, 대답해봐. 그리고 이것도 대답해줘. 리자가 배가 아픈데 악셀은 더 배가 아파.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야? 그리고 걔들은 사과가 어디서 났을까? 선생님은 삐삐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아니카를 보았다. 자, 아니카, 너한테 문제를 낼게. 구스타프가 같은 반 친구들이랑 소풍을 갔어. 구스타프는 소풍 갈 때 1크로나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7외래가 남아 있었어. 구스타프는 얼마를 썼을까? 삐삐가 또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나도 알고 싶어. 구스타프는 왜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지? 구스타프는 탄산음료를 사 먹었을까? 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귀는 잘 씻었을까? 선생님은 수학 수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혹시 읽기 공부라면 삐삐가 재미있어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고슴도치가 그려진 작고 예쁜 카드를 꺼냈다. 고슴도치의 코앞에는 기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선생님은 명랑하게 말했다. 자, 삐삐, 재밌는 걸 배우자. 여기 고슴도치가 있지? 이 고슴도치 앞에 있는 글자를 기억이라고 읽는단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그건 막대기 위에 파리똥이 앉은 거잖아요. 고슴도치와 파리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뱀이 그려진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있는 글자가 비읍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삐삐가 대꾸했다. 뱀이라고요? 난 인도에서 무지무지 큰 뱀이랑 싸웠던 일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뱀인지 선생님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 뱀은 길이가 13m나 되는 데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서 날마다 인도 어른 5을 잡아먹고도 모자라 후식으로 애들을 둘이나 꿀꺽 삼켜버려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녀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 몸을 칭칭 감았어요. 아으, 하지만 난 정말이지 별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놈의 대가리를 콱 내리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에취 하더니 다시 쉿쉿거리며 혀를 날름거리더라고요. 난 한 번 더 그놈의 머리통을 냅다 갈겼어요. 와우, 그랬더니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비읍자인 거예요. 정말 재밌죠? 삐삐는 숨을 쉬려고 말을 멈추어야 했다. 선생님은 이제 삐삐가 버릇없고 골치 아픈 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시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삐삐도 얌전히 앉아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선생님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지금부터 뭐든지 마음껏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책상에 앉아 숙제 검사를 했다. 얼마 뒤에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삐삐만 쳐다보고 있었고 삐삐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 삐삐, 종이는 어쩌고 바닥에다 그리니? 종이엔 벌써 다 그렸어요.
내 말을 그리려면 그렇게 작은 종이론 어림도 없다고요. 이제 겨우 앞다리를 그린걸요. 꼬리를 그리려면 복도까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꾀를 내어 말했다. 그럼 그림은 그만두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를까요?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 선생님 의자 옆에 섰다. 삐삐만 마룻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삐삐가 말했다. 어서 노래하세요. 전 잠시 쉴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는 법이잖아요.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선생님은 삐삐와 둘이서만 이야기하려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내보냈다. 선생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삐삐는 선생님 책상 앞으로 갔다. 저 선생님, 학교가 어떤 곳인가 하고 와봤는데 참 재밌었어요. 하지만 전 이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겨울방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학교에선 사관이, 고슴도치니, 배민이 하는 얘기만 잔뜩 하잖아요. 정말 머리가 팽팽 돌 지경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정말로 섭섭하다고 하면서 삐삐가 얌전하게 굴지 않은 것이 가장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삐삐같이 버릇없는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삐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제가 버릇이 없었나요? 그런 다음 무척 슬픈 표정으로 덧붙였다. 세상에, 전 몰랐어요. 삐삐가 한번 슬픈 표정을 지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슬퍼 보였다. 삐삐는 한동안 묵묵히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해하세요. 엄마는 천사이고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고 이제껏 쭉 바다만 돌아다녔다고 해봐요. 그런 아이는 학교에 와서 사과나 고슴도치 같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자 선생님은 삐삐의 말을 다 이해했고 이젠 화가 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삐삐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학교에 나와도 된다고 했다. 삐삐는 기뻐서 얼굴이 환해졌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걸 드릴게요. 삐삐는 주머니에서 작고 예쁜 금시계를 꺼내 책상에 놓았다. 선생님은 그렇게 값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삐삐가 우겼다. 받으셔야 해요. 안 받으시면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삐삐는 운동장으로 달려가 말에 훌쩍 올라탔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말도 만져보고 싶고 삐삐도 배웅하고 싶었던 것이다. 삐삐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희들도 아르헨티나의 학교를 알아둬야 돼. 다들 바로 그런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거기에서는 겨울방학이 끝난 지 사흘만 지나면 곧바로 부활절 휴가가 시작돼. 부활절 휴가가 끝나고 사흘만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여름방학은 11월 1일에 끝나. 그래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1월 11일이 될 때까지는 좀 고달프게 지낸단다. 그래도 수업이 없으니까 참을 만한 거야. 아르헨티나에선 수업을 하면 법을 어기는 거야. 간혹 어떤 아이들이 벽장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들켰다간 혼쭐 나지. 학교에서는 수학을 절대로 안 가르쳐. 7 더하기 5가 뭔지 아는 아이는 하루 종일 교실 구석에 서서 벌을 받아. 바보같이 자기가 아는 것을 선생님한테 가르쳐주는 아이 말이야. 거기 아이들은 금요일에 읽기 공부를 해. 그것도 책 읽을 때만. 하지만 책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한 꼬마가 물었다. 그럼 학교에선 뭐래? 삐삐는 확실하게 대답했다. 캐러멜을 먹어. 학교 근처에 캐러멜 공장에서 교실까지 기다란 관이 이어져 있어.
그 관에서 하루 종일 캐러멜이 튀어나오니까 캐러멜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지. 조그만 여자아이가 물었다. 그럼 선생님은 뭐래? 아이들이 캐러멜을 먹기 좋게 껍질을 까줘. 선생님이 직접 껍질을 까줄 것 같지는 않지? 맞아. 선생님들은 학교에 오지도 않아. 그냥 동생들을 보내지. 삐삐는 커다란 모자를 흔들며 명랑하게 소리쳤다. 얘들아, 잘 있어? 한동안 날 못 볼 거야. 하지만 악셀한테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늘 기억해둬. 안 그러면 고생할 테니까. 삐삐는 온 학교가 울리도록 크게 웃으며 말을 타고 교문을 빠져나갔다. 자갈이 말 발굽에 채어 사방으로 튀었고 마른 학교 유리창이 덜컹거릴 정도로 힘차게 달려나갔다.